북한 최전방 소대장이 어느 날 밤 20년간 지켜온 철책을 직접 끊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대원 11명 전원을 이끌고 군주림과 감시 속에서도 당의 충성을 다짐하던 군인이 왜 그 총을 내려놓았을까요? 과연 소대장의 마음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한참 외곽으로 나가야 나오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두만강 물소리가 밤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곳이었어요. 강바람이 차고 겨울이 길었지만 그래도 봄이 오면 뒷산에 진달래가 한가득 피어나고 아이들은 논두렁 사이를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두부 만드는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이었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밥상 앞에서만큼은 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죠. 그 밥상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해 봄,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군대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10살 때부터 소년단, 중학교 들어가면 청년동맹, 그리고 18이 되면 군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두렵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어른이 된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입대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인조고기밥을 지어주셨어요. 북한에서 고기라 하면 대부분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인데 그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 먹고 나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 성이 돌아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건 입대하고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함경북도 일대 철책 근무. 낮이고 밤이고 교대로 보초를 서는 생활이었어요. 처음엔 철책 너머로 보이는 중국 땅이 그저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엔 전깃불이 환하고 이쪽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쪽은 자본주의 세상이라 것만 번지르르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은 고됐습니다. 겨울 보초가 특히 힘들었어요. 함경도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서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30도가 예사였고 방한 장비라 해봐야 낡은 솜 누비옷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옆에 동료가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배급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강냉이밥에 소금국, 그게 하루 2끼였습니다. 가끔 김치가 나오면 그날은 잔치날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이 정도면 괜찮다, 배워야 강해진다며 서로 다독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입대한 지 15, 해가 지난 뒤였어요. 부하 소대원이 11명, 저까지 합치면 12명이 한 소대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전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눈망울들이 얼마나 맑던지요. 굶고 얼면서도 투덜거리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 했습니다. 배급이 부족하면 제 것을 나눠주고 보초 교대 때 힘든 시간은 제가 먼저 섰습니다. 그게 소대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 시절 군인으로서 저는 충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당연했고 매주 있는 총화 시간에 자아 비판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니, 의심 자체를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만강 철책 앞에 서서 별을 올려다보며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사명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에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소대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직 금이 생겼다고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배급이 또 줄었다는 통보가 내려온 날이었어요. 상부에서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일시적 조정이었고, 그 전전해에도 일시적 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초를 서면서 강 건너 중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딱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오늘 저녁을 배불리 먹었을까? 그 생각을 얼른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스친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중순도 안 됐는데 두만강 강변에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고, 보초를 서다 보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무렵 소대장이 된 지 2해째였고, 소대원들 얼굴 하나하나가 이제 제 손바닥 보듯 익숙해진 때였습니다. 누가 밥을 안 먹으면 표가 나고, 누가 밤에 잠을 못 자면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군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드님이나 남편분이 군대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밥 먹고 같은 추위 버티다 보면 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법이거든요. 사건은 그해 11월 초에 일어났습니다. 제 소대원 중에 김성호라는 전사가 있었어요. 22살, 양강도 해산 출신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친구였는데,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생겨서 동료들이 놀려대곤 했죠. 성호는 과묵한 편이었지만 성실했습니다. 보초 교대가 아무리 혹독해도 한 번도 꾀를 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넌지시 물어봤더니 집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둘이 해산 장마당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나라에서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다가 나중에 반쯤 눈 감아주는 식으로 된 곳인데, 거기서 쌀이며 옥수수며 구에다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성우 어머니도 거기서 국수 팔아 두 딸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우 어머니가 쌀을 팔았는데 그 쌀이 어디서 구한 건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어머니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쌀 몇 킬로 때문에 굶는 딸들 먹이려고 장마당에서 쌀 한 부대 판 게 죄가 된 겁니다. 어디 일제시대 공출도 아니고 제 나라에서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성우가 제 앞에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입술만 떨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그로부터 사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전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철책 뒤편 길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민간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짐승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우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저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소리 쪽을 살폈습니다. 철책 울타리 바깥 갈대밭 가장자리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등이 굽은 노인네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우 어머니였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아들한테 한 번만 보고 싶다며 마을에서 수십 리 길을 걸어온 거였어요. 성우가 여기 최전방에 근무한다는 걸 알고 혹시나 보일까 해서 철책 근처까지 온 겁니다. 물론 민간인이 철책 근처에 오면 안 됩니다. 규정 위반이에요. 저는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 노인이 철책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성우야, 성우야, 어미가 왔다. 어미 좀 봐라.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군인으로서 총을 들고 서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6.25 때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서러웠겠냐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때서야 뼛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저 여자 노인도 아들을 만나겠다고 그 먼 길을 걸어온 건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막사 안에서 들었을 겁니다. 저는 차마 그 친구 얼굴을 못 봤어요. 어머니는 결국 수용소로 끌려갔고
성우는 그 후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쌀 몇 킬로 때문에 어머니가 잡혀가고 아들은 소식도 못 듣고 손녀 딸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라가 지켜줘야 할 백성이 나라 때문에 이 꼴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건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찾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성우 어머니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군인이란 게 그런 겁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총화 시간에 자아 비판 하나 잘못했다가는 다음 날 보위부에 불려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는 흔들리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대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람이 오래 그렇게 살다 보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아예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속에서 뭔가가 쌓이거나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 즈음부터 군 배급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더 줄었어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혁명적 간고분투 정신으로 이겨내자. 간고분투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 힘들어도 참고 버텨라는 뜻입니다. 배는 고픈데 참으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소대원들한테 전달해야 했습니다. 12명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핏기가 없었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해졌어요. 할 수 없이 소대원들이 직접 먹을 걸 구하러 다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캐거나 강변에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끓였어요. 운이 좋으면 근처 협동농장밭에서 옥수수 몇 개를 몰래 따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농장 작물에 손댔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굶어 쓰러지면 보초를 설 수가 없는데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못 본 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큰아들 손을 잡고 작은아들은 등에 업고 먼 길을 걸어왔더군요. 면회라 해봐야 변변한 면회실도 없고 부대 입구 앞 공터에서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이 쑥 빠지고 눈 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당시 6살이었는데 키에 비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다리가 가느다란 게 한눈에 봐도 잘 못 먹은 티가 났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싼 강냉이죽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쑤어서 보온을 유지하려고 수건으로 감싸 안고 왔다고 했습니다. 죽을 건네면서 아내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죽을 받아들고 큰아들한테 먼저 먹이려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나 아침에 먹었어요. 6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몰래 물었습니다. 애들 요즘 밥은 먹고 있냐고. 아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괜찮다는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시킬까봐 괜찮다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캐물어봐야 제가 당장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내가 돌아서는데 작은아들이 등에서 손을 뻗어 저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는데 그 조그만 손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철책 앞에 서 있는가? 아이들이 굶는데 나는 여기서 간고분투를 외치고 있다. 아내가 살이 빠져 돌아오는데 나는 당의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그 모순이 더 이상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현실을 덮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믿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내색은 안 했지만 눈빛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밤에 불침번 서다가 강 건너를 멍하니 바라보는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소대장으로서 못 들은 척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를, 불빛이 환한 저쪽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말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은 이상하게도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 보초 교대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소대원 중 하나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친구였어요. 28살. 제 소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청진 출신이고 고향에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고 묵묵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뭔가 결심한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꺼내려 한다는 걸. 성진이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들었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나눠서는 안 됐어요. 벽에 귀가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성진이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속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다른 소대원 둘이 비슷한 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한 명은 해산 출신 최영철, 또 한 명은 무산 출신 리동혁이었어요. 다들 방식은 달랐지만 전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 가족들이 걱정된다는 것, 그리고 길이 있다면 찾고 싶다는 것. 저는 그들 각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두르다가 한 명이라도 입을 잘못 놀리면 12명 전원이 끝장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 탈북을 모의했다가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3대가 처벌받는 연좌제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한 달을 더 생각했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이 이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보면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나? 강을 건너다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서서히 죽는 건 마찬가지다. 굶어 죽거나 추위에 죽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끌려가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살아보려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결심이 선 건 아내한테서 편지가 온 날이었습니다. 군인 편지 검열이 있어서 속마음을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아내는 돌려서 썼어요. 작은 애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습니다. 큰 애도 학교를 며칠 빠졌고요. 어서 건강히 돌아오세요.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 무슨 말이 숨어 있는지 저는 단번에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고 그날 밤 소대원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불렀습니다. 11명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두운 막사 뒤편에서 그 친구들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무서움과 결의가 뒤섞인 그 눈빛들이 어찌나 선명하던지요.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전부 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12명이 말 한마디 없이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부 소대원들은 가족과 합류하기로 했고 일부는 먼저 건너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데려오기로 했어요. 제 아내한테는 암호처럼 전했습니다. 면회를 한 번 더 오되 아이들 옷을 두껍게 입혀오라고. 아내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중순, 강이 얼기 시작하는 때를 골랐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고향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가는 못 가게 잡으실 것 같았고, 아시면 어머니도 위험해지셨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자식들 살리려고 갑니다. 살아서 꼭 좋은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군인이 된 뒤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대 점호를 했습니다. 11명 얼굴을 하나하나 부르며 확인했어요. 그 친구들도 평소처럼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들인가 싶어서요. 그날 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길게.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12월 10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초 교대 시간은 자정 12시. 교대가 이루어지는 15분 동안이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수십 번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눈을 감아도 순서가 그려질 정도로. 철책, 절단 지점, 강변까지의 거리, 도하 예상 시간, 중국 쪽 경사면. 군인 20년이 이 한 가지를 위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담담하기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약속한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갈대밭 안쪽이었어요. 제가 다가갔을 때 아내가 아이들을 꼭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7살, 작은아들은 4살이었어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대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가족을 데려온 친구들도 있었고 혼자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 합치니 18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넷이었고 그중 제일 어린 아이는 2살백이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기로 꽁꽁 싸서 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릴까봐 얼마나 애를 쓰던지요. 저는 그 2살배기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강을 건너게 해야 한다고. 철책 절단은 미리 준비해둔 대로 진행했습니다. 보초 교대 틈을 타서 공구로 철사를 끊었어요. 군인들이다 보니 손이 빨랐습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틈을 벌리고 한 명씩 통과했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소대장이니까 마지막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책을 빠져나오는 순간 20년 동안 이 안에서 살았던 제가 지금 이 철책 바깥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얼굴, 고향 마을, 입대하던 날 아침. 그리고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강변까지는 약 200m였습니다. 갈대밭을 헤치며 걷는데 발밑에서 마른 갈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그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도 무서운 거 아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 소리 없이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두만강은 12월이면 부분적으로 얼기 시작합니다. 강 중간중간에 얼음판이 있고 물이 흐는 곳은 발목에서 무릎 정도 깊이에요. 강폭이 넓지 않아서 건너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한겨울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는 직접 발을 담가봐야 합니다. 물에 발이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살이 아니라 뼈가 시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작은 아들은 제가 업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얹고 강을 건너는데 발밑이 미끄러운 데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어요. 한 번은 발을 헛디뎌서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순간 아이를 놓칠 뻔했어요. 그 찰나에 옆에 있던 성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몸을 세우고 다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7명이 줄지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사람, 짐을 든 사람, 노인을 부축하는 사람. 그 행렬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강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 손전등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속에 무릎까지 잠긴 채로 18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살배기가 칭얼거리려는 순간 그 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가슴에 묻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뜨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으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걷자. 18명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북쪽 하늘은 칠흑 같았고 남쪽 하늘은 어렴풋이 밝았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중국 땅을 처음 밟은 날 밤, 우리는 산속을 5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방향은 미리 알아둔 대로였어요. 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동쪽 큰 길 쪽도 위험하고 산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브로커한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탈북 경로를 안내해주는 사람인데 대가를 받고 숨어 지낼 장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돈을 탈북 직전에 브로커한테 넘겼어요. 그게 우리 18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기진맥진해서 엎이거나 안겨 있었고 어른들도 다리가 풀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였어요.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논길을 가로질러 작은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창고였습니다. 볏짚, 더미와 농기구들 사이에 우리 18명이 들어갔어요. 비좁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낡은 담요 몇 장이 쌓여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가져다 주셨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움직임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 거였죠. 해방 전까지 우리 민족이 같은 땅에서 살았다는 게 그 순간만큼 실감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창고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다녔거든요.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이웃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은 창고 안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뛰어놀고 싶은 나이에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야 하니까요. 큰아들이 한 번은 창고 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다가 제가 얼른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살짜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조선족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어요. 옥수수밥에 된장찌개 비슷한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배가 고파서이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받아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움이 그냥 몸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한테는 꼭 계란 하나씩을 더 챙겨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슬며시 올려놓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계란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끊은 겁니다. 다음 경로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브로커가 돈만 받고 잠적한 거였어요. 우리가 맡긴 돈의 절반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황당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당한 겁니다.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의 사정을 이용하는 이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18명이 다음 경로를 어떻게 잡느냐.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조선족 할아버지를 통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군인 출신이다 보니 외부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50대 중반의 조용한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우리한테 잘 왔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다음 경로를 알아봐 주시고 남은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그 창고에서 보낸 2달이 지금도 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춥고 좁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어요.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사람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저는 그 창고 안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것을 중국 농가 창고에서 배웠습니다. 밖으로 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잡아주신 경로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고 거기서 다시 태국 방콕까지 이동한 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는 루트였어요.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길은 제가 20년 군 생활 중에 경험한 어떤 훈련보다도 혹독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을 때 몸이 힘들었다면 이 길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미얀마 국경을 넘는 건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를 따르는 방식이었는데 정글 속을 걷는 거라 길이 없었어요.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리고 가시덤불에 팔이 긁히고 어둠 속에서 발을 디딜 때마다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업고 안고 번갈아 가면서 이동했어요. 큰아들은 이제 7살이지만 스스로 걸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아이가 발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면서도 소리 없이 걷는 걸 보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미얀마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소대원 중 하나가 탈이 났습니다. 영철이었어요. 열대 기후에 몸이 적응을 못하고 고열이 올랐습니다. 약도 변변이 없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해열제 하나로 버텼는데 사흘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20년 전 입대할 때부터 같이 한 고향 친구였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서 이 친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흘째 되던 날 열이 내렸어요. 영철이가 눈을 뜨면서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우회해야 했는데 거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틀을 꼬박 걸었습니다. 물은 중간에 만나는 개울에서 떠마셨고 먹을 것은 안내인이 챙겨온 건빵 몇 봉지가 전부였어요. 저는 제 몫을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참은 거였어요. 아내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뒀습니다. 부부란 게 그런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사이. 방콕에 도착한 건 중국을 떠난 지 열흘이 넘어서였습니다. 도시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풍경들이 눈에 쏟아졌어요. 높은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불빛들. 저는 그 풍경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철책 앞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세상에 던져질까요? 작은 아들이 제 등에서 두리번거리며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했습니다. 저는 곧 좋은 데 간다고만 했어요. 한국 대사관은 방콕 시내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홀가분해야 하는데 왜 발이 안 떨어지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발을 붙잡았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지원분이 나오셔서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18명이 대사관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마당 한쪽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 끝나고 울자고 속으로 다독였어요. 입국 심사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탈북자인지, 북한에서 파견된 위장 탈북자는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군인 출신인 저는 특히 신문이 길었습니다. 최전방 소대장 출신이 11명 소대원을 이끌고 집단 탈북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배치 위치, 탈출 경위, 숨기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던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아내가 제 눈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던 날 아침, 아이들은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문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머니가 쌀 몇 킬로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2월 초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함경도 겨울바람이랑 비슷했어요. 차갑긴 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하자면 그 공기에 무게가 없었어요. 함경도 바람은 늘 뭔가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감시받는 느낌, 쫓기는 느낌.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맞은 바람은 그냥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저는 그 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 여행 온 외국인들,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다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눈치를 봅니다. 누가 지켜보나, 누가 듣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엔 자꾸 주위를 살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그러는 걸 깨닫고 멈췄습니다.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인데 거기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주민등록증 만드는 법. 말은 같은 한국말인데 쓰는 단어가 달라서 처음엔 많이 헷갈렸습니다. 소대원들이랑 저녁마다 모여서 그날 배운 것들을 서로 가르쳐줬어요.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요. 그 시간이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있는 동안 가장 놀랐던 건 마트였어요. 교육 과정 중에 대형 마트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 쌀, 저 쌀. 크기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어요. 저는 그 쌀 포대 앞에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북한에서 쌀 한 줌 때문에
어머니가 끌려가고 쌀 한 포대 때문에 가족이 굶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쌀이 넘쳐나는 곳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함께 간 직원분이 놀라서 달려오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쌀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하나원을 나와서 경기도 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저한테는 궁궐 같았어요.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어요. 밤에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은 밤마다 전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이 스위치 앞에 서서 켰다 껐다를 신기한 듯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걸 처음 보는구나.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아는구나.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요. 북한식 억양이 남아있으니까요.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참 서 있었던 적도 있고 버스를 잘못 타서 엉뚱한 곳에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신기한 건 길을 물으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멈춰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착한 지 넉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이었고 단풍이 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공원 옆 도로에 군용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는 한국군 부대 같았습니다. 트럭 뒤편에 군복 입은 젊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이 트럭에서 내려 공원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물을 사러 가는 것 같았어요. 20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군복이 깔끔했고 얼굴이 해맑았어요. 저는 그 병사를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모르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군복 색깔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키색 군복.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성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만강에서 제가 미끄러질 때 팔을 잡아줬던 그 친구. 영철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정글에서 고열로 사흘을 앓던 그 친구. 성우 얼굴도 떠올랐어요. 철책 앞에서 어머니 통곡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떨던 그 친구. 11명 얼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젊은 한국군 병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군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보초를 서는 군인. 저는 그 모습에서 제 소대원들을 봤습니다. 굶으면서도 불평 없이 영하 30도 보초를 서던 그 친구들이 만약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공원 한가운데서 그냥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우들이 생각나서 라고 말하기엔 그 아이가 이야기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옆에서 제 다리를 안았어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공원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단풍잎이 하나 바람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작은 아들도 중학생이 됐고요. 둘 다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처럼 한국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끔은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지금쯤 어떻게 계실지, 살아계신지, 아직 그 마을에 계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탈북한 뒤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꿈에서는 가끔 뵙습니다. 두부 만드시던 어머니, 밥상 앞에서 많이 먹으라 하시던 아버지, 꿈에서 깨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참 고맙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나오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나라가.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습니다. 고향 마을 뒷산에 피는 진달래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두만강 물소리를 무서움 없이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그 강변에 서서 소대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고 싶습니다. 성진아, 영철아, 성우야, 우리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제 전부입니다.